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미시경제학 공부를 하는데요. 교재는 김영산 왕규호 교수님 책으로 수업을 할게요. 그래서 김영산 왕규호 교수님 책으로 할 건데요. 요 책이요, 사실은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우선 로테이션이 조금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책이 이중구 교수님 책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연기 때 요걸로 수업을 했어요. 아니다. 그냥 교과서 특강으로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영상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요. 그거보다 제가 연기 때는 임봉욱 교수님 책으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임봉욱 교수님 책의 장점은요, 뭐냐면은 약간 좀 체계가 좀 딱딱딱 잘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설명 끝난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미시는 사실은 뭐 내용을 안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임봉욱 교수님 책은 문제가 바로 밑에 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판은 좀 쉬웠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보다 보니까 문제가 좀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드릴 시간이 없어서요, 다 풀진 못했고요. 대신 임봉욱 교수님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이 기본서죠,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그 문제를 따로 문제집을 내셨어요. 뭐냐면 이제 미시경제 연습이라고 책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미시 연습이라는 요 문제가 되게 괜찮아요. 책이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약간 개별적으로 촬영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봉욱 교수님 기본서랑 요 미시경제 연습도 괜찮고요. 그리고 김영산 왕규호 교수님 책도 이게 많이들 보는 책이고, 또 여기 임봉욱 교수님 책이나 이중구 교수님 책에 없는 내용들도 몇 개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요걸로 할게요. 도대체 너는 왜 책을 많이 이렇게 쓰느냐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다 집약해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도 좋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마음에 드시는, 이거 좀 그래도 기초적이고 쉬운 책이고, 요거 좀 책에 잘 잡혀 있고, 요것도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기 편한 걸 잘 찾아가지고요, 기본을 다지신 다음에 궁극적으로 미시경제학은요,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이렇게 갖추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교재는 요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제 강의 스타일은요, 좋은 교과서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요, 교과서를 꼼꼼히 잘 보자. 그게 이제 제 강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를 꼼꼼히 이렇게 보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통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뭐 1차 준비도 해야 되면서 2차 과목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마음이 조급하세요. 그래서 경제학과 분들 아니고서는요, 너무 이렇게 조급하다 보니까 점프 해서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빈틈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도 또 많이 안 읽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좀 읽다가 마음이 급하니까 대충 토픽별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신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교과서 하나 선정하셔서 차근차근 꼼꼼히 보시면 좋겠고요. 제 마음도 사실은 거기서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복습해서 읽어보세요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 읽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예전부터 공부 방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과서 같이 선정해서 같이 읽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요, 미시경제학도 그렇고 거시도 그렇지만 경제학에서는요,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래프가 좀 많이 나와서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또 수학적인 수식, 요게 우리가 좀 많이 힘들어 하는 이유가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많이 연습해서 그려 보셔야 돼요.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프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 논리적인 흐름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직접 그리세요. 직접. 아셨죠? 눈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직접 그려 보시고요. 수학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식 과정도 이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시게 되면 그때는 눈으로 아 이렇게 되겠거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직접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경작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공짜 점심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짜가 없어요. 그만큼 자기가 노력을 쏟아 부은 만큼 리턴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필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멍하니 쳐다보시면 그게 뭐야? 교과서에 다 있는데 쟤는 왜 저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노트 하나 준비하셔서 이렇게 뭐 천천히 이쁘게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서 책을 읽어 나가시면 어느 정도 기반을 탄탄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를 닦으신 다음에 괜찮은 연습 문제집이라든가 우리 책 뒤에도 보면 문제가 수준이 좀 높으면서 괜찮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좀 풀어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경작 때문에 감을 너무 못 잡아가지고 시험을 그만두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자, 우리 책은 앞에 약간 인트로에 말 그대로 파트 1 해가지고 입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챕터 1장이 미시경작 입문이고요. 챕터 2장이 기본 개념과 방법론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주옥 같은 기본적인 개념이 거기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오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한번 같이 보시죠. 이쪽에서요. 자, 우리가 챕터 1장 이렇게 해서 보겠어요. 챕터 1장 거기 보시면 미시경작의 입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이번에 개정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정판의 특징은 그 챕터 시작할 때 유명한 경제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 실었어요. 아니 뭐 이거 시험에 나오냐? 사실 그런 건 아닌데요. 경제학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져야지 경작이 재밌어져야지 경작을 잘하는 거예요. 경작이 자꾸 너무 수학 때문에 그렇다, 그래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경작을 자꾸 보기가 싫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일 만만한 건 아닌데 그냥 눈으로 읽기 좋은 행정학 이런 것들은 자꾸 보게 돼. 답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자꾸 손이 쉽게 가게 되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경제학자들에 대한 다양한 생애와 삶, 이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한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게 되면은 그러면 경제학이 좀 더 친근해지고 흥미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야구를 하는데 자꾸 뭐 주절주절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안 할게요. 근데 야구를 보는데 잘 안 보게 돼요. 근데 류현진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류현진 왜 잘 모르니까 그냥 기사도 안 보게 되는데 류현진이 투수로 나왔을 때 어느 팀에 있고 감독이 누구고 포수가 누구고 뭐 친한 선수가 누가 있고 이런 걸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왠지 더 이게 흥미가 생기게 되니까 찾아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유명한 경제학자들 앞에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되면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할 때 어떤 경제학자를 제일 먼저 우리가 선정할까라고 하면은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사람부터 뭐 아담 스미스부터 너무 많아요. 근데 저자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미시경제, 시장의 원리, 시장을 강조하는 그런 쪽에 가장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이에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거시경제학 가면 케인즈의 대척점이 아담 스미스는 시대가 다르잖아. 그래가지고 하이에크를 보통 케인즈에 상반된 약간 뭐 주류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해가지고 비주류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이에크 뭐 해가지고 쭉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갑시다. 자, 페이지 5페이지 되겠어요. 5페이지 거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요, 세션 1 해가지고 경작이 뭐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경제 원론적인 얘기들이 담고 있어요. 빠르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경작이 뭘 다루는 학문이냐라고 하면은요, 뭘 배우는 거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경세, 재민 거기서 나온 건데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경제학도 우리 사회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은요 욕망이 무한히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밌는 뭐 두 번째 단락에 예가 있네요. 어떤 조크가 있냐면 길을 가는데 500만 원이 들어있는 보따리랑 100만 원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발견했대요. 당신은 어떤 보따리 주울 것인가 하면은 난 500만 원 이러는데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둘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요. 인간은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다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잖아요. 이제 원론 처음부터 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희소성에서부터요. 이 욕망을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경작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유한하다는 데서 출발하고요. 세 번째 단락 가볼게요. 자원이 유한하다라는 게 바로 희소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한 욕망 이걸 다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넘버를 매깁니다. 최선, 차선, 뭐 차차선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first best고요. second best 뭐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희소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좋은 걸 하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초이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이스, 선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것들도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을 텐데 이걸 다 선택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이 포기에 따른 아쉬움이 남게 되는데 요 아쉬움을 뭐라 그런다? 이거를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프리드만 교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 희소성의 문제, 바로 공짜 점심이 없다. 그러니까 포기에 따른 아쉬움을 우리가 대가라고 얘기하고요. 요게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요걸 선택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 거. 네, 대가를 치른다? 공짜 점심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밑에 박스는 요거는 여러분들께 맡겨드릴게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호텔에 방이 있는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자꾸 차요. 근데 계속 방을 만들 수 있으면, 무한히 만들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선택의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뭐 경제학적 마인드랑 생각을,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미난 예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그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거는 설명 안 드리도록 할게요. 자, 7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인가요? 네,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희소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선택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 선택입니다. 그래서 경작이 뭐를 다루는 학문인가 라고 하면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잘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잘 선택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게 이제 레셔널을 이제 번역한 거예요. 레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자원을 우리가 선택할 때요. 어떤 거 한 곳에 사용하면 다른 곳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라는 말 찾으셨죠?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한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한다? 그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말을 쓸 거고요. 뒤에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런 선택을 최적 선택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최적은 좋은 거는 극대화를 한다 그러고 나쁜 거는 극소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야, 경제학과 가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아이, 물론 선택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돈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선택을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 말씀드린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어떤 걸 선택하면 반드시 대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보세요. 모든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베네핏이 생기고 코스트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어떤 걸 선택할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있고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요. 코스트가 있습니다. 이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큰 경우에는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 예, 초이스를 합니다. 선택을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에 베네핏보다 만약에 코스트가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선택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때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뭐 지극히 당연한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베네핏 코스트 어널리시스에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경제학의 기본적인 선택의 원리예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한 개 원리를 더 접근해서 붙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비용 편익 분석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경제 주체들은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거기 찾았죠. 첫 번째 줄 보시면 그게 이거야. 여기 보시면은 각자 자신들이 처한 여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다고 했는데 이 자원이요. 돈일 수도 있어요. 그치.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더 하려고 하는데 잠깐 멈출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무한정 되게 많으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천천히 하면 되죠. 1000년 산다고 하면은 못하러 뭐 지금 당장 해요. 100년씩 공부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에너지, 힘도 당연히 희소한 자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희소성이라는 요게 바로 주어져 있는 제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각자의 주어진 상황, 이게 바로 희소성이 주어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기분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게 하나의 제약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어진 시간, 주어진 소득, 물건을 살 때 또 가격도 주어져 있는 제약 조건이 되죠. 그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 줄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합리적인이라는 말 나왔죠. 합리적인, 그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개개인들의 어떤 선택인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요. 더 발전시켜서 자, 다음 단락 보세요. 마지막으로 경작은 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니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게 또 경작은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는 뭐야?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모여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의 선택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적인 선택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다시 보세요. 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학문이고요.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그 주제만으로요. 경제학을 다른 학문과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경영학도 마찬가지고 딴 것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간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까지 선택을 이제 확장시켜서 나가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비용 편익 분석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다른 인접 학문까지 다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분석 방법이 똑같아요.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경제학을 제국주의적 학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선택의 문제를 비용 편익 분석 가지고 얘기해요. 특히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한계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자, 다섯 번째 줄 보세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가질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애가 생기면 낳는 것으로 여겼는데 경작에서는 계획을 세웁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애를 한 명 낳았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하고요. 비용을 비교해봐서 편익이 더 크면 이게 좀 이제 기분 나쁘죠. 가정경작, 결혼경작 이렇게 얘기해서 게리 베커 교수가 많이 연구했는데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뭐 학문적으로 다른 학문 쪽으로 봤을 땐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야, 결혼이라는 이런 신성한 그런 사랑 이런 거를 이게 돈과 뭐 이런 걸로 따져서 계산하냐 말도 안 된다 했는데 엄밀하게 보면은 나름대로 최적 선택인 거죠. 그래서 애를 한 명 낳았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크게 되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시면 중간에 과거에는 전쟁할 때도 통치자가 갑자기 욱하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경작에선 전쟁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과 코스트를 비교해서 베네핏이 크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한다. 오, 되게 냉혹하죠. 그러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사회학, 범죄학, 국제정치학과 같은 다른 학문에까지도 다 분석 방법을 활용해요. 그래서 제국주의적인 학문이다.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걸 연구하려고 하다 보면 경제학자 혼자 거기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이런 걸 다 통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제적 연구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전공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볼게요.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경제학의 발전 과정입니다. 경제학의 발전 과정. 아니 이거 왜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좀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할 때요. 조금 더 흥미롭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딱딱해가지고요. 마찬가지야. 가끔 제 경험상
수학 전공하신 분들이 경제학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대학원에서 되게 잘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기계적으로 미분하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통계나 이런 쪽을 되게 잘하는데 옛날에도 이제 세미나 같은 데서 가서 보니까 교수님 그런 것들을 왜 하셨어요? 그러면 그러게요. 제가 왜 했나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순간 당황하더라고. 뭐 내가 이걸 왜 하고 나는 어디고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쭉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왜 하는가라는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지 좀 더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경작은 아담 스미스부터 이제 경작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 전부터 있었는데 학문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1기는 1776년이에요. 이게 이제 국부론이라는 책이 이제 나온 거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 거고요. 아담 스미스. 원래 이제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의 이제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윤리학자였죠. 그래서 당시에 거기 보시면은요. 산업혁명, 다음 단락에 보시면 산업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부자들도 많이 탄생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되게 많은 부자예요, 부자. 다 돈으로 몸을 치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울고 있는 거야. 왜 울고 있나라고 했더니 눈물을 흘려요.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야. 왜 우세요? 부자인데? 이렇게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부자들은요 또 성경이나 이런데 야, 너 천국 가기 글렀어. 낙타가 바늘구멍 가기보다 더 뚫고 가기보다 힘들어. 이렇게 되니까 아니 자기가 나쁘게 부자 된 건 아니거든. 물론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는데 그래도 정당하게 돈을 벌었는데 아니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천당을 못 가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원래는 윤리학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좋은 일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천당을 못 간다는 뭐 꼭 천당 가면 좋겠죠. 근데 그런 문제에 빠져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네가 돈을 버는 게 네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더라. 그러니까 너 아니야 좋은 일 한 거야. 천당 갈 수 있어. 얘 표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밝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들의 사익을 추구한 게 이 공익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러한 메커니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국부론은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국부의 본질과 그 원천. 그러니까 국가의 부를 어떻게 하면은 부강하게 만들 것인가 말 그대로 제목 자체가 그거예요. 국부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리고 원천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탐구한 어떤 저서, 굉장히 유명한 저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국가의 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의 부를 극대화한 다음에 자 다음 줄에 가보시면요. 중간에 나와 있죠. 고전파 경제학자들이라고 해요. 아담 스미스 외에 리카르도, 멜더스, 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축적된 이 부를요.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부의 분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부의 분배 중에서 거기 보니까 근로자들에게 이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게 되는 게 임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자본가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본가에게는 이윤 이런 것들이 분배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요. 우리가 지주라고 얘기합니다.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걸 지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리고 연구 성과를 밝힌 게 국부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느낌 자체가 약간 정치 경제학적인 그런 측면이 좀 강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시기가 두 번째 보시면은요. 1860년대 약 한 거의 100년 정도 지나갔네요. 1860년대에 네, 거기 옆에 보시면 한계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계효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계라는 혁명이란 이노베이션이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강력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3명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게 서로 뭐 이제 인터넷으로 주고받거나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전화로 한 것도 아닌데 당시에 이제 생활 시대가 산업이 뭐 경제가 변하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 건가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번째 줄이네요. 이 한계라는 이거 우리 경제학에서 되게 많이 쓰이죠. 마지널입니다. 마지널.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요. 한 개 더 추가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개 더 추가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한 개 더 추가시라는 한 개 혁명이 3명의 제본스라고 나와 있죠. 영국에서는 제본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오스트리아에서는 맹거라는 학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에는 왈라스, 이게 저 뒤에 또 뭐 일반균형 이론 할 때 또 등장해요. 뭐 왈라스, 제본스, 맹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학자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어떤 연구가 되는지 서로 공유를 하는데 이땐 그렇지 않았지만 독립적으로 한 개의 원리를 개발했어요. 우리 미붕도 마찬가지잖아. 라이프니츠인가? 그 사람하고 이제 뉴턴이 뭐 서로 했는데 뭐 누가 먼저 했느냐 할 정도로 그럼 생각하는 게 이제 비슷하게 인류가 진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얘기들을 화두를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얘기들을요, 이제 집약해가지고 미시경제학의 틀을 만든 사람이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죠. 마샬이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캠브리지 대학에 약간 우리가 아는 케인즈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사람 제자였어요. 그래서 마샬이 이 모든 것을 집대성 해가지고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거를요. 옛날의 경제학자 이 사람들요. 이쪽을 보시면 우리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다라고 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담 스미스, 뭐 멜더스, 뭐 리카르도 아니면 또 존 스튜어트 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면 거기 나와 있는 신고전파 이런 말을 써요. 고전파 경제학자의 뭐 태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첫 번째 줄 보시죠. 10페이지 보시면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관심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계층별 소득 분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층별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쪽에 이제 관심이 좀 있었어요. 부의 소득 분배가 초점이었으면 여기 나와 있는 마샬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의 초점 관심사는요.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가보시면은 시장을 통해서 자원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이 기여한 많은 것 중에서 이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가위의 양날처럼 우리가 분석할 때는 이게 자원이에요. 자원의 퀀터티에서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할 때 시장의 가격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가격은 고전학파 아담 스미스는 공급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노동가치설 이런 걸 얘기했는데 알프레드 마샬은 생산, 공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 측면도 봐야 된다. 이 수요 측면이 바로 한계 효용학파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시장에서의 가격이 희소한 자원을 이렇게 적절하게 엘로케이션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확립했어요. 이 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여기 나와 있는 시장의 가격이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한 사람이 알프레드 마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기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에 대해서 신고전학파들의 신념, 철학은 뭐냐라고 하면 정부 개입하지 마 이거예요. 자유방임이에요. 자유방임이다라고 하면은 정부는 최소한의 정부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 경제학의 틀이 완성이 되고요. 잘 작동되고 흘러갔었는데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연도는 1936년에 물론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해가지고 그 해결책을요.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학자가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요. 케인즈가 되는 거죠. 케인즈도 뭐 사실 여기 마샬의 제자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때 대공황이라는 충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대공황이라는 충격이 쇼크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가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할 때는 어떤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쪽에 볼까요? 아니 그러면 고전학파에서 한계유형 학파는 왜 나왔습니까? 이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이런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역설. 아니 아담 스미스가 봤을 때는 야 물이 굉장히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고 다이아는 필요 없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보이지 않는 손이 봤을 때 교환 가치를 보니까 아니 물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비싼 거야. 우리 생존에 필요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데? 그걸 해결한 게 한계유형 학파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마샬이 집대성한 미시경제학이 잘 흘러가다가 대공황이라는 충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케인즈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원래 길어요. 일반 이론 앞에 거기 나와 있듯이 원래는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순서가 달라졌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가를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이 거시경제학의 토픽이니까 뭐 자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대공황의 발생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잘 얘기 못했는데 케인즈는요. 공급과 수요 중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대공황의 원인이 발생했다. 이게 원인이라고 이제 진단을 한 거예요.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생산만 하면 저절로 수요는 따라올 것이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고요. 수요 부족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엄청난 경기 침체로 말 그대로 또 대규모의 실업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 라고 했더니 저절로 자정 능력을 통해서 균형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만 해도 이제 자본주의랑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대립이 있던 찰나에 케인즈는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는 뭐 하니?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이건 공산주의에 가까운 거거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지금 시장 메커니즘 자본주의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케인즈의 조언은 뭐냐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대규모의 공공사업 같은 거, 뉴딜 정책 같은 거 실시해 가지고요. 이제 대공황을 좀 극복하게 되어서 이게 이제 사실 거시경제학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섹션 3 보시면 경제 체제입니다. 요것도 그냥 가볍게 보시죠. 요거는. 그래도 이제 안 보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사무엘슨 교수요. 이 사무엘슨 교수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다음 챕터에 우선 소개가 돼 있어요. 그냥 모든 경제학의 기틀을 다 만든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폴 사무엘슨이라는 학자인데요. 우리가 경제학은 뭐냐라고 했냐면 선택의 학문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선택을 그냥 얘기하면 좀 너무 두리뭉실하잖아. 그래서 사무엘슨이라는 학자가 경제학 원론을 써가지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즘 맨큐의 경제학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사무엘슨 교과서를 다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3가지 3대 경제 문제 요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요. 자,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이거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 중간에 나와 있는 건 그거예요. 무엇을 생산하는가 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고민거리가 되냐면 모든 사람들의 선호가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선호가 동질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의 선호가 다 동질적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냥 정부가 국가가 계획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메커니즘처럼 하나로 계획 경제하는 게 성공할 수도 있어.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누구는 짜장을 좋아하고 누구는 짬뽕을 좋아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호가 동질적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각 사람들의 프리퍼런스가 각기 다를 경우에는 야 이거 무엇을 생산할지 사람들에게 또 니즈를 좀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엇을 생산할지 그리고 생산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거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독학을 할 것인가 스스로 책을 많이 볼 것인가 학원 강의를 들을 것인가 스터디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우리가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와 캐피탈하고 레이버 이렇게 할 텐데 어떤 걸 많이 쓸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자본을 적게 쓰고요. 노동을 많이 쓰게 되는 방법을요. 우리가 노동 집약적인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생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노동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요. 자본은 적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본 전략적인 생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셨죠? 아니면 자본을 많이 쓰고 노동을 적게 쓸 것인가? 이게 이제 생산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볼게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걸 생산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For whom 해가지고요. 누구한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이제 또 하나의 경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 다음에는 언제 생산할 것인가도 중요해서 when도 들어가긴 하지만 사무엘슨을 우리가 리스펙트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3대 경제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분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의 선호가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 목말라요. 물 주세요. 아니면 빵 주세요. 이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장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이 경제체제잖아. 이러한 3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거기 밑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고딕으로 잘 나와 있네요. 두 가지 경제체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있고요. 이 경제체제는 사회주의라고 하면 사회주의 할 때 계획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계획, 명령, 통제 이런 거에 따른 계획 경제체제가 있고요. 정부가 모든 걸 다 구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자본주의 하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여러분 상식선에서 보셔도 되는데 사회주의 메커니즘은요 사실은 되게 이상적이고 좀 아름다워요. 되게 좋은데 인간의 본성을 조금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 본 것 같아. 성선설 비슷하게 뭐 경영학에서 XY 이론하면 좋은 이론 있잖아요. 뭐 그렇게 너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보세요. 거기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사회주의 메커니즘은요 계획 경제를 잘 표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 너 능력 있니?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창고에다가 같은 걸 쌓아 놓는 거야.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따라 이제 생산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일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너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 이렇게 필요한 만큼 가져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 이렇게요. 아니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는 필요 없어서 조금 가져갔어. 근데 쟤는 일도 안 했는데 필요하다고 많이 가져갔어. 그러면은 아무도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오른쪽 가볼게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거기 보시면은요 13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기본적인 이유는 정보라는 말 있잖아요. 거기 잘 체크하시죠. 정보의 문제를 간과한 거예요. 정보가 부족한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아니요. 첫 번째. 아니 어떤 사람이 능력 있다, 능력 없다 뭘로 측정할 거예요? 능력 있다. 키 크면 능력 있어요? 아니면 몸무게 많이 나가면? 애매하잖아. 능력의 기준은 이게 애매해요. 능력의 기준이 또 애매하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도 애매하고 또 필요. 아니 이게 필요가 얼마나 필요한 걸 또 어떻게 측정할 거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단락에 그런 얘기 있어요. 다음으로 분배에 대해서 알아보자.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려고 하면 중앙계획기구가 각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신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취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적용되기가 좀 어렵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14페이지 가보시면 사람의 능력과 필요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해야 되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정직해야 돼. 저의 능력은 얼마입니다. 저는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이 정직을 표출하기보다는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자신의 진실된 선호, 정직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진정한 그런 모습을 숨기려는 경향이 많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에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요 사회주의랑 뭐가 차이가 납니까? 라고 하면요 첫 번째요 이렇게 볼게요. 간단하게 뭐 고등학교 교과서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죠. 우선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소유권을 인정하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시장 경제 체제잖아. 그래서 그 시장 경제 체제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시장의 교환의 원리에 따라서 이 시장이라는 게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네요. 마켓이라는 게 뭡니까? 마켓이라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 시장은 팔고 싶은 사람과 세 번째 줄이 있죠. 사고 싶은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물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시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소비자나 판매자나 생산자나 시장에 참가했을 때 교환을 했을 때 뭔가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거래해 이게 아니라요. 자기가 이득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생겼다 해서요. 그 앞에 나왔던 그 하이에크라는 학자는 이것을 자생적인 질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뭔가 거기 중간에 보시면 딱 거기 중간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타인 따라서 찾았습니까? 거래를 위해서 각 사람들이 타인의 간섭 없이 이거야. 타인의 간섭이 없이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없이도 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나와 있죠. 그게 자생적이야. 스스로. 자, 거기 그래서 자신의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편익과 비용의 원리.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은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에서 사실 사회주의 메커니즘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자본주의 메커니즘요. 이거 나눠집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메커니즘은 거기 시장에서의 가격이 있는데요. 시장의 가격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는데 소비자, 생산자 모두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내가 시장에 참가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생긴다 하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거야. 소비자는 내가 물건을 살 때 1,000원까지 줄 생각이 있는데 가격이 1,000원보다 비싸. 그러면 나 안 사. 이렇게 되는 것이고 1,000원보다 싸면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생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건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생산 비용만큼은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만약에 비싸게 시장에 가격이 형성되면 생산 공급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거보다 너무 싸게 단가도 거둘 수 없을 정도로 싸게 만약에 생산해서 팔아라 이렇게 되면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사실 이게 실패하긴 했잖아. 그래서 왜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성공했냐라고 하면요. 재미난 표현이 있네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시장 경제가 계획 경제보다는 인간의 본성, 본능에 좀 더 충실하기 때문에 아니 시장이 누가 완벽하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시장도 불안하고 불안전하지만 시장보다 더 나은 방법을 아직 인류가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잘 어떤 인센티브를 이용해 가지고요. 뭔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기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효율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메커니즘이 바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저쪽으로 가서 계속 봅시다. 자, 우리가 네 번째는요, 그 미시와 거시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약간 이것도 인트로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좀 간단히 보도록 하시죠. 4번. 자, 미시경제학은요, 이게 마이크로잖아요. 거시경제학은 매크로잖아요. 마이크로라는 건 이제 작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약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말 그대로 여기 나무들이 있죠. 나무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나무들이 있고, 단풍 졌나봐요. 빨간 색깔로. 색칠도 하시죠. 예, 이게 공부하다 보면 심심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 색칠 공부도 좀 하세요. 저는 권장하는 바입니다. 색칠 공부도 하시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셨죠? 이거 좋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 여기 뭐 풀도 있고 이렇게 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요,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그냥 아주 나무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자, 다시요. 나무를 하나하나 현미경 가지고 살펴보는 걸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시경제는 말 그대로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숲 전체를 크게 봐요. 이렇게 클 것자를 쓰는 거죠. 매크로라는 게 그거죠. 그래서 숲 전체를 망원경을 가지고요. 멀리서 조감하듯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게 거시경작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주류경작을 구성하는 게 크게 우리도 그래서 미시와 거시 이거 서로 독립된 건 아니고요. 거기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분업의 원리를 사용해서 역할을 좀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원경과 현미경 같이 조리개를 가지고 멀리 있는 거랑 가까이 있는 거를 이렇게 잘 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상호 보완적이죠. 분업의 원리에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미시와 거시 분석 방법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분업을 했습니까? 하면요. 거기 나와 있듯이 두 번째 줄에 한 나라의 경제 현상이 너무 복잡해. 경제 현상이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할 때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단순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복잡하다는 거죠. 복잡해. 그래서 단순화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단순화가 바로 우리는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경제 현상을 하나의 분석 툴로 분석하면 되게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보고 싶은 부분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자, 분업의 결과라는 말 나와 있고 다음 단락에 보시면은요. 한 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있으면 여기요.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가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소비의 주체가 돼요. 소비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얘가 생산자예요. 생산자. 생산자가 이제 기업이죠. 말 그대로 기업인데 생산의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3의 주체로 여기 정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 또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개방경제에서는 해외랑 외국이라고 할까요? 해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제 교역을 하게 되는 거니까 경제 주체로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주체는 이렇게 4개 정도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정부, 외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마지막 제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미시경제학이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미시 마이크로 경제학이란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작게 보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개인, 기업, 정부와 같은 개별이라는 말 나와 있죠. 그래서 개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디비주얼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거야. 그리고 시장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개별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개별 경제 주체들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개별 시장입니다. 개별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이 선택이죠. 선택과 그 개개인들의 어떤 행동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경제 전체에서 보면 소비자와 생산자와 여러 가지 상호작용, 그게 이제 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페이지 가보시면 네 번째 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시경제학의 분석 대상은 개별 시장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개별 시장에서 우리 희소한 자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원이 분배되는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희소한 자원이 시장에서 어떻게 분배되는가, 효율적으로 분배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요 개별이라는 거 할 때 우리 개별 정부도 이제 사실은 여기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시장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시장에 미치는 팔리시를 제공하게 되고 그 정책에 따른 결과,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조세 같은 거
부과합니다. 그래서 거기 7번째 줄을 보시면은 세금 부과와 같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시장의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상반된 거에는 이제 거시경제학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거시경제는요. 매크로니까 국민경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토탈인데요. 국가경제 전체를 살펴봐요. 나중에 거시에서 할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야, 개인을 다 합치면 전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개개인들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선택이 국가경제 전체에 반드시 연결되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이제 거시가 등장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부분의 합이 이게 전체보다 클 수도 있고요.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가 있는 거야. 흔히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면은 들어보셨죠? 절약의 역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성의 오류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성의 오류라든가 아니면 절약의 역설이라든가 이런 거 저축의 역설인 거죠. 케인즈가 그걸 얘기한 거지. 총 수요가 왜 부족하냐 이렇게 했냐면 유효 수요가 왜 부족하냐 이렇게 했냐면 대공황 때요.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소비보다는 저축을 막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저축을 자꾸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이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해고가 더 일어나고 그래서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소득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또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걸 이제 끊어야 된다는 게 이제 케인즈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개개인으로 현미경을 개개인들의 어떤 부분의 합으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변수들도 전체를 집계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거의 3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래서 aggregate라는 말을 쓸 거예요. aggregate. 그래서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는요. 이게 수요 공급이다라고 하면 거시경제학에서는요. aggregate라는 말을 써서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집계 변수라고 할 거예요. 4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 표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집계 변수에는 뭐가 있습니까? 관심 있는 집계 변수에는 살짝 몇 개 체크해 주도록 하시죠.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라는 게 있고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다 이거 거시경제학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경제성장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물가지수, 이것도 개별 상품의 어떤 가격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인덱스로 만든 거예요. 평균적으로 만든 겁니다. 또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물가가 거기 보시면은 뭐 평균 물가를 얘기하는 거야. 경제 성장률이 5%고 인플레이션율이 3%다라고 했다는 게 대한민국 전체 상품의 가격이 다 3% 올랐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물론 가중치를 고려했어요.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3% 올라갔다 그 뜻입니다. 아니 집값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데도 있는 걸? 아이 물론 그렇지. 근데 올라가는 데랑 떨어지는 데랑 이걸 하나의 어떤 지수로 합산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가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낸 지표가 거시경제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느낌 자체가 요거는 전부 다 평균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평균적으로 가중치를 고려해서 집계를 해보니까 뭐 그런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이제 감을 잡아야지. 정부가 거시에는 정부 개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사용할 때 할까 말까 그거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는요. 그 17페이지 가보시면은요. 미시경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줄 볼게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러면 먼저 세포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야. 세포를 연구해 가지고요. 시작해서 각 부분의 조직을 연구하고요. 조직을 연구하고요. 이게 좀 더 커지네요. 조직을 연구하면서 자, 거기 보시면 전체 신체를 연구한다. 이렇게요. 전체가 들어가야죠. 전체 사람의 신체를 연구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부분의 합이 약간 이걸 뭐 개체주의적인 그런 환원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콜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콜라의 성분이 뭔가 보려면 원심불기를 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개개인들의 어떤 뭐 성분이 뭐가 들었는가를 보고 그걸 다 합하게 되면 코카콜라에 콜라가 나오겠죠. 이렇게 살펴보는 게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은 거서부터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의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숲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약간 느낌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과학이 바로 이런 거야. 생명과학이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본다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거시는요, 오히려 이 반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야, 우선 약간 이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전체에서 보면서, 야, 이게 세포까지는 난 크게 관심 없는 걸 그냥 사람이 잘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시적인 약간 접근 방법은 이거고요. 책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의학을 거기 표현을 거기다 했습니다. 의학 같은 거 할 때. 아니 그래서 거기 보세요.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아니 사람들이 의학 같은 거 볼 때는 사람들이 생명의 근본과 질병의 원인을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어.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세워라 내워라일 수 있죠. 아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염병 그것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이걸 치유하는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뭐 어떤 걸 써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럼 우선 그걸로 처방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거기 보시면 당장 대중치료법이라 하더라도 인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냥 우선 필요하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부상을 당해서 출혈 심한 환자가 있으면 지혈을 하고 상처를 깨끗이 하면 회복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거죠. 언제 왜 피가 나오는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접근 방법이 다른 건데 두 개 다 우리가 상호 보완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한번 봅시다. 5번째는요. 실증경제학과 그리고 규범경제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증경제학이라는 것은 파지티브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팩트 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what is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실증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사실. 팩트, 사실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물론 이 사실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뿐만 아니라 이러한 팩트 간의 어떤 관계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사실 간의 어떤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요. 인과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규범경제학이다라고 하면요. 노멀티브라고 얘기하는데 좋다 나쁘다라는 어떤 가치 판단이 여기 들어가요. 가치 판단. 좋으냐 싫으냐 뭐 이런 거요. 이건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거 되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 없는 거죠. 약간 이거는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실증경제학은 약간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팩트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그 정답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잘 나와 있네요. 18페이지 최근 언론에서 팩트체크라는 말 나와 있는데 관찰된 어떤 팩트뿐만 아니라 네 번째 줄 보시면 원인과 결과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거와 관련한 또 특히 후자 경우에는 거기 인과관계까지 볼 때는 분석 방법과 자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증경제학은요. 거기 보시면 맞냐 틀리냐 true or fals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요.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맞냐 아니면 틀렸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거기 반면에 규범경제학은요. 거기 예를 한번 보세요. 보신탕을 먹어야 하는가 이거요. 보신탕을 먹어야 하는가. 이거는 맞냐 틀리냐라고 하기보다는요.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쓸게요. 옳다 또는 아닌 것 같아 그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규범적이라는 건 그래서 옳은 걸 해야지 해가지고요. 저게 what is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should be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당위적인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챕터 1장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뭘 다루는 것이며 미시경제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아담 스미스서부터 한계혁명 그리고 이제 케인즈학파가 등장하면서 케인즈가 등장하면서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됐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경제학이라는 것은 희소성이라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관련된 효율성,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선택의 학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챕터 2장에 보시면 미시경작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본 개념하고요. 방법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